안녕하세요. 피트단기와 핏선배가 함께하는 생물공부법 특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생물은 굉장한 암기 과목이다라고 했죠. 근데 수백 개의 효소, 호르몬, 막단백질을 다 외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1년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중고등학생 때 영어 단어 외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일 갑자기 학원에서 100개 단어를 시험을 본대요. 그러면 이제 연습장에다가 연필을 잡고 영단어랑 뜻을 20번씩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내일 시험은 굉장히 잘 볼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똑같은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과연 몇 개나 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근과 어원을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영어 단어를 외우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가게 되는데요. 생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물도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과관계 이해 중심적 공부 습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게 되면은 장기 기억 속에 오래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피트가 굉장한 문제가 추론형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응용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운동 중에 교감신경 흥분을 할 때 골격근 소동맥 평활근이 이완되고 소화관 소동맥 평활근이 수축하고 정맥 평활근이 수축한다.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모든 학생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이해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그냥 대놓고 외우려고 그래요. 골소평 이완, 소소평 수축, 정평 수축. 우리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거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장 내일 시험은 잘 볼 수 있어도 본고사 때는 절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우리 수백 가지 암기할 사항이 있는데 이걸 다 앞 글자를 따게 되면은 분명히 앞 글자가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본고사 때까지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해 중심으로 암기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기본 정의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소동맥이란 뭐지? 심장에서 나와서 각 장기에다가 혈액을 분배해주는 혈관이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정맥은 뭐지? 각 장기로부터 심장까지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토대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것부터 이해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심장이 있어요. 우리가 막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 말은 근육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포가 쓸 때는 포도당이 음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과 산소가 꼭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골격근에서 산소와 포도당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을 이완을 해가지고 피가 많이 가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육에다가 다 피를 보내주면 소화기계로 가는 혈관은 수축을 해가지고 그 소동맥을 수축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운동을 하게 되면 골격근에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도 배출이 돼요. 그러면 그 노폐물을 심장과 폐로 바로 보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맥을 더 자주 수축해서 더 빨리 보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정맥이 수축한다는 것과 소동맥이 수축한다는 건 다른 의미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동맥이 수축하는 거는 난 내 혈액을 저기에다 보내지 않을 테야 라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정맥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수축해서 피를 빨리 보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운동 중에는 호흡이 가빠지니까 기도평활근도 이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격근 소동맥이 이완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외우게 되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공부법으로는 조직화를 하는 건데요. 조직화라는 건 무엇일까요? 각 단원들마다 서로 연결되는 개념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결을 해서 개념을 내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장기 기억 속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연결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원래 전에 단원에서 배웠던 것도 복습이 저절로 되게 되죠. 그리고 같이 연결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저절로 더 이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따로 공부할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기억 속으로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해도가 상승하고 복습의 기회까지 된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늘은 배설계를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상하부의 상투합 조절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내분비계에서 ADH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분비계에서 보다 보니까 ADH에는 순환기계에서 혈압이 낮을 때도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다시 순환기계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DH가 아쿠아포린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이클릭 AMP가 발현이 되죠. 그러면 사이클릭 AMP가 또 신호 전달자로 미치는 그러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2차 신호 전달자는 뭐가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살펴봐줘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친구가 나 본 거 같긴 한데 야, 근데 너 내일 시험인데 그거 볼 수 있겠냐? 하고 그냥 덮어. 그냥 나중에 봐. 하고 그냥 그 부분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날 때 아차 하는 순간에 찾아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할 일이 있어도 미루고 당장 그것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순간 장기 기억 속으로 쏙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지식 가다듬기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생물은 양이 굉장히 방대한 만큼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는 생물 헷갈림 노트를 만들었어요. 생물뿐만 아니라 이 헷갈림 노트는 화학, 유기까지 적용을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헷갈리거나 계속 틀리는 그러한 그 이론들을 노트에다가 한꺼번에 적어서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학원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신기한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본고사에 가서도 그 노트 하나만 가져갔어요. 그 노트 하나만 가져가서 쉬는 시간마다 그걸 봤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그 노트에서 오히려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헷갈림 노트를 만들라고 꼭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헷갈림 노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통적인 원리 찾기. 우리 되게 비슷한 게 많잖아요. 비슷한 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게 있게 되는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을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원리 하나만 외우게 되면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그 원리 하나만으로 응용하고 추론까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IV의 역전사 효소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RDR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효소 몇 가지와 그 전사 과정 한 3가지 정도를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기본 과정 하나하나를 외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준 하나, 즉 숙주가 없는 효소를 바이러스가 갖고 다닌다라는 그러한 기준 하나만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라는 것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형질 전환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형질 전환은 세균이 외부에서 유전자를 들여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형질 전환이라 하고,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어떠한 벡터를 삽입하는 것도 형질 전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외부로부터 DNA를 넣어서 그 원래 있던 형질이 변하는 것을 형질 전환이라 하는구나. 잘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형질 전환이 나오게 되면 형질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었구나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사 내용을 떠올려 보기. 우리 굉장히 하나의 역할에도 굉장히 여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미세섬유인데요. 미세섬유는 6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물질 수송, 그리고 세포 골격, 그리고 위족 운동,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성계의 수정, 그리고 근육 수축, 마지막으로 육모까지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줘서 헷갈림 노트를 만들게 되면은 자신이 많이 틀리고 헷갈리는 부분을 꼭 잡아서 본고사에서 고득점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마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되게 이상하게 당연한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많이 모르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오늘 이때까지 배운 5가지 공부법을 이용해서 꼭 고득점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